트럼프가 전쟁을 그만둔다 하는 시사를 한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무기로 이란에서 165명의 소녀가 거의 생매장 되듯이 한 그런 비극적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기름값 올라가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에 트럼프 개인에게 물을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 국민에게 물어야 된다. 그럼 미국 국민은 왜 그러는가? 보통 우리가 공감 그러면 엠퍼스가 있고 심퍼스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게 혼동이었어요. 근데 이 엠퍼스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엠퍼스가 왜 위험하냐 하면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위험하다. 파시즘의 동력이라고 본 거예요. 나치즘의 동력이라고. 그러면서 공감은 포커싱 된다. 어디에 포커싱 되냐? 어디? 자기의 가까운 쪽에만 포커싱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내 손 작게 빈 것하고 저 바다 건너에서 수백 명이 죽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미국 내 백인 소녀가 굶고 있어. 그럼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기금을 모금해요. 근데 저 아프리카에서 몇만 명이 죽고 있어. 그 기금을 모금해. 그러면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들은 어디에 반응하냐는 거야. 공감이라는 게 비도덕적일 수 있다.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저는 파시즘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봐보세요. 처참하잖아요. 네, 저게 이제 장례식이에요. 165명 장례식인데 네. 그 아이들 장례식에 부모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 많은 장례식이 동시에 벌어져. 165명의 소녀가 175명입니다. 생매장 된 거잖아요. 우리가 카페에 앉아서 이 사태를 이렇게 보면 이 사안이 그냥 단순히 숫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거의 모든 문제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단순 감정으로부터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간다. 다시 말하면 나치는 바로 이 엠퍼시 공감의 기초에서 독일인들의 다수의 동의를 받아왔다.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즉 이스라엘에서도 공감을 받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공감까지는 못 받고 있지만 방치하잖아요. 트럼프를 지금. 자기의 가까운 사람에만 포커싱 되는 이런 두뇌 구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첫 번째 이 시기가 뭐냐면 1945년부터 네. 1970년까지 시기예요. 네, 근본위제 할 때네. 근본위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때 금을 세계의 70%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 GDP가 40에서 45% 가지고 있을 때예요. 미국이 전 세계 절반이었어요. 절반이었어요. 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 제조업이 붕괴돼 버렸거든요. 그렇지. 그 기때 사라자면 금을 본위로 해서 1대1 금을 가지고 있으면 달러를 막 전 세계에 뿌려요. 그런데 나중에 달러 가져오면 금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화폐 중에서 유일하게 실물적 성격이 있는 유일한 화폐가 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미국이 전 세계로 돈을 뿌리다 보니까 금하고 1대1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자본주의 체계 하에서 미국이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할 수 없는 시점이 1970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베트남 전쟁에서의 실패예요. 베트남 전쟁에서의 실패가 돈을 많이 썼는데 전쟁에 미국이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국 내 제조업이 망가지는 거예요. 2차 대전 후에 성공한 전쟁이 없어요 미국이. 없어요. 네. 이때까지. 오로지 남아있는 게 군수산업밖에 없었어요. 네. 군수산업은 발전하는데 제조업은 계속 망해가는. 그래서 산업민주주의로는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할 수 없는 GDP가 이때 되면 20에서 25% 줄어듭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때 미국이 선택한 대단한 전략이 뭐냐. 첫 번째 시기는 그야말로 금융자본주의 체계가 형성되는 시기. 그렇죠, 금융자본주의 체계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 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미국이. 완벽한 시장국가, 완벽한 소비국가. 그리고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국가. 뭐냐? 2008년도에 금융자본주의 체계로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G2가 된 거예요. 그런데 G2로는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없거든요. 원탑이 돼야 되거든. 원탑이 될 수 있는 길을 미국은 뭘로 찾았을까? 화폐로만 보면 완벽하게 실물을 상실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바로 AI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이 전쟁은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란 전쟁. AI가 학습할 전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학습만 할뿐만 아니라 점점점 이런 방식으로 즉 어느 나라의 영토를 차지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나라의 주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치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 교황이 되고자 한다. 디지털 그들이. 교황청을 만들 것이다. 디지털 교황이 되고자 그리고 한다. 그 교황을 누가 번갈아가면서 하냐? 빅테크 수장들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려고 한다. 이게 허황된 얘기 같은데 예. 그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정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쟁이 일상화될 것이다. 당분간 작은 전쟁들. 전쟁이 왜 벌어졌냐? 지금 그 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네. 전쟁을 자양분화하는 AI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지털 교황청을 만들 거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쏘버린 AI AI는 국가 체계를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국이 우리의 동맹으로서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는 시대가 시는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이해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감지하고 그럼 그것에 맞게 뭘 할 것인가. 대통령이 지금 이란 전쟁 이후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큰 중요한 일을 하는데 국방 분야예요. 그러니까 AI 소버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정책이거든요. 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완전히 새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금융시장을 완벽하게 자본가주의에서 자본주의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 위기 때 더 가속도를 붙이자. 구체적으로 그걸 수행하는 사람은 정말 세계의 복이 든 분입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으면 놀라워요. 대통령의 주요 책무는 딱 두 가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 안전, 그다음에 국민 통합이에요. 국민 통합을 해친 주범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민 통합의 가장 큰 저해가 된 것은 검찰이 정치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사법화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정치적 의견만 달라도 지금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되는 이 정치 양극화의 주범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에요. 검찰의 정치 개입이에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이 검찰 개혁하셔야 된다. 현재의 정부조직법과 형사소송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한가? 이것만 답변해 주면 돼요. 지금 내어놓은 정부안. 네. 그 정부안으로는 조작 수사 못하고 별건 수사 못하고 그리고 기획 수사 못하고 그렇게 표적 수사 못하냐. 이때까지 그런 방식으로 검사들이 정치를 했단 말이죠. 그 과정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잖아요. 실제로 정치적으로 죽고 물리적으로 죽고 생물학적으로 죽고. 그런데 이걸로는 그러면 이재명 임기 중반 이후 이재명을 칠 수 없나? 그것만 답변해 주면 저도 그게 궁금해요. 저는 그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고. 논의되는 것은요. 그중에 일부만 논의하는 거예요. 검찰의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요. 검찰이 재량권, 독점권, 무책임성 세 가지가 결합된 거거든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지금 개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선되더라도 문제가 남아요, 여전히.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귓속말 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재개봉 영화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가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좀 이 영화 수입하는 에무시네마한테 물어봤더니 요즘에 그 MZ 세대들이 2030들이 극장 돈이 없어서 가기 힘들잖아. 이 희소성 때문에 뭔가 확실한 경험과 영감을 얻고 싶어서 그런 영화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검증된 작품을 보고 아 나도 그 영화 봤어 하는 문화적 지적 소비로서의 영감들을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봉하는 예술 영화들보다 재개봉작들을 더 선호한대요. 그게 두 가지 이유 경향이 있는데요. 레트로 감성이라고 하죠. 양귀자 씨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폭발하거든요. 모순이라는 지금요? 작품이 우리 시대 작품인데. 네.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변한 것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을 포착하고 있는 작품들은 계속 개소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임리스. 네, 그렇죠. 타임리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영화에 제가 보기에는 이 반영이 우리가 있는 그걸 거고. 고전이라고 할 그렇죠. 이 나스타킨스키가 독특한 것은 그 모든 영화를 하기 전에 감독과 자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이렇게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감독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스타킨스키가 얘기한 거야.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얘기한 아니면 거야. 그녀만의 방식이 있지. 그녀만의 시험이 있는 거지. 아니 케미를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케미를 맞춰보는 어떤 감성을 가진 남자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아버지가 이름이 클라우스 킨스키인데 클라우스 킨스키란 배우는 총을 차고 다녀요 현장에. 그래서 찍기 싫으면 감독한테 총을 겨누는. 그 아버지가 그래. 그때 같이 찍은 그 헤르로 헤어조크도 총 차고 다녀. 킨스키 때문에. 클라우스 킨스키 서로 총을 쏘고 야 올라가 막 이렇게. 들어보니까 얼마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혁신적이고 뭔가 그렇죠. 다르겠죠. 남다르겠죠. 또라이들이.